오래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새벽 6시 40분 같은 동, 같은 라인에 두 집이 있습니다. 15층에는 차중배님이 사십니다. 68이시고 만안구에서 인쇄소를 26년 하시다가 4년 전에 문을 닫으셨습니다. 3층에는 엄대성님이 사십니다. 역시 68이시고 안양 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31년을 다니시다가 정년으로 나오셨습니다. 두 분은 같은 초등학교를 나오셨고 같은 계모임에 30년째 나가십니다. 생일이 2달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아침 첫 3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차중배님은 눈을 뜨자마자 손을 뻗어 휴대폰부터 잡으십니다. 엄대성님은 눈을 뜨면 일단 창문을 여십니다. 똑같이 68, 똑같이 은퇴, 똑같은 동네, 똑같은 아파트. 그런데 5년이 지나자 두 분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한 분은 사람들 앞에서 늘 웃고 계신데 집에 오면 소파에 오래 앉아 계십니다. 다른 한 분은 말수가 적은데 이상하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두 분을 갈라 놓았을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혼자 사시는 고령자 가구가 213만 8천 가구입니다. 고령자 가구 전체의 37.8%입니다. 10집 중 거의 4집이 혼자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오래 붙잡은 숫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고령자 가운데 18.7%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답하셨다는 대목입니다. 5분 중 1분 가까이가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숫자를 보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말은 곁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계모임도 있는데 정작 아쉬운 소리를 꺼낼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없을까요? 평생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쓴 시간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 두 분을 나란히 세워놓고 하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눈 뜨는 3분, 계모임 자리, 사진 한 장 찍는 순간, 자식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 몸이 아플 때, 그리고 잠들기 전 10분, 같은 장면에서 두 분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시는지 하나씩 붙여보겠습니다.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차중배님이 틀리고 엄대성님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간에 한 판은 조용한 쪽이 크게 집니다. 그것도 아주 아프게 집니다. 그 판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첫 3분입니다. 차중배님은 눈을 뜨면 어둑한 방에서 휴대폰 불빛부터 봅니다. 밤사이에 뭐가 올라왔나 확인하십니다. 대학 동창이 손주 돌잔치 사진을 올렸습니다. 앞집 사람은 제주도에 갔다고 바다 사진을 올렸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하던 후배는 아들이 어디 회사에 들어갔다고 짧게 한 줄 썼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사진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사진을 사진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차중배님 머릿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계산이 시작됩니다. 나는 지난달에 어디 갔었나? 우리 손주 사진은 마지막이 언제였나? 우리 아들 회사는 저기보다 나은가? 이 계산은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하나 남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조금 뒤처져 있다. 이 감각이 우리 하루의 첫 감정이 됩니다. 아침 6시 43분의 말입니다. 2022년까지 나온 소셜미디어 연구 78편을 한데 모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구를 종합한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문제는 사용시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하게 행복감을 깎아내린 항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 위에서 하는 사회적 비교였습니다. 연관성이 마이너스 0.3, 0으로 나왔습니다. 사회과학 연구에서 이 정도 수치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반면에 안부를 주고받는 소통은 오히려 행복감과 약하게나마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휴대폰을 오래 본다고 다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서 견주기 시작할 때 마음이 상합니다. 똑같은 사진을 봐도 그렇습니다. 잘 지내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저만큼인가 하고 재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에 자국이 남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저울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울은 물건을 올려놓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남의 삶을 올려놓는 순간 반대쪽에는 자동으로 내 삶이 올라갑니다. 올려놓지 않으려고 해도 올라갑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올려놓을 물건을 아침부터 손에 쥐지 않는 것 같은 시각 3층입니다. 엄대성님은 창문을 여십니다. 이 습관은 집배원 시절에 몸에 밴 겁니다. 31년을 밖에서 다니셨으니까요. 오늘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는지, 비냄새가 나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그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한 잔 드십니다. 부엌 창가에서 2분쯤 서 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냥 서 계십니다. 이 2분이 별것 아닌 것 같지요? 아닙니다. 이 2분 동안 엄대성님의 마음에는 비교할 대상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처음 만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바람입니다. 바람은 나보다 잘 살지 않습니다. 바람은 아들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집배원으로 다니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편지를 30년 넘게 배달하다 보면 어느 집이 잘 사는지 다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고지서 색깔만 봐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하나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집 대문 앞에서 오래 서서 담배를 피우는 어르신이 계셨답니다. 제일 낡은 집에서는 아침마다 두 분이 나란히 나와 배웅을 하셨답니다. 그때 엄대성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대문은 밖에서 보이고 아침은 안에서 보인다. 여러분, 첫 판은 여기까지입니다. 점수를 매기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처음 3분 동안 무엇을 보시는지가 그날 하루 마음의 기울기를 상당 부분 정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고 삽니다. 저도 오래 몰랐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무엇을 먼저 잡으셨는지 떠올려 보셨나요? 떠올려지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두 번째 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모임 자리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안양 시내 갈비집 안쪽 방에서 모이십니다. 30년 된 모임이라 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차중배님은 문에서 먼 안쪽, 엄대성님은 문 가까운 쪽입니다. 여기서 두 분의 차이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차중배님은 자리에 앉으신 지 10분 안에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인쇄소 할 때 어디 큰 회사 일을 맡았던 이야기, 그때 직원이 몇 명이었다는 이야기, 요즘 아들이 어느 부서로 옮겼다는 이야기,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사실입니다. 자랑이라기보다는 그냥 근황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끝이 늘 비슷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본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엄대성님은 그 자리에서 주로 묻는 쪽입니다. 요즘 무릎은 어떠시냐? 큰애는 이사 잘했냐? 그 병원은 가보셨냐? 묻고 듣고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본인 이야기는 누가 물어야 하십니다. 물어도 짧게 하십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엄대성님이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본인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참으려고 안 하는 것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참는 사람은 집에 오면 피곤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집에 와도 그대로입니다. 2024년에 상하이에서 아주 큰 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만 5,98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5,000명이 넘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 소셜미디어를 쓰는 시간,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매여 있는지를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우울 정도를 함께 봤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길다고 다 나빠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여 있는 정도가 강해질수록, 다시 말해 안 보면 불안하고 반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수록 불안과 우울 점수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양이 늘면 늘수록 그만큼 올라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이건 개모임 자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말을 많이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말한 뒤에 사람들 표정을 확인하고 싶어지는 마음, 그게 문제입니다.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집에 오는 차 안에서 곱씹게 됩니다. 오늘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아까 그 사람 표정이 왜 그랬지? 저 사람은 왜 내 이야기에는 별말이 없었지? 이게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아, 잠깐만요. 이 이야기는 지금 꺼내면 안 되겠습니다. 조금 뒤에 따로 말씀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순서를 지키겠습니다. 개의 모임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날도 갈비집 방에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누구네 아들이 어디로 갔다더라. 누구는 상가 하나를 정리했다더라. 그 이야기가 한 바퀴 돌고 나면 방 안 공기가 미묘해집니다. 다들 웃고 있는데 웃음의 온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차중배님이 엄대성님께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자네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나? 엄대성님이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나면 그 다음이 있어서 안 하네. 그 다음이 뭐냐고 물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말하면 다음 달에는 그보다 나은 걸 말해야 하더라고. 저는 이 대목이 오늘 이야기 전체에서 손에 꼽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랑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이번 달에 아들 이야기를 했으면 다음 달에는 아들이 더 잘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올해 여행 사진을 보여줬으면 내년에는 더 멀리 가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혼자 초라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빚입니다. 아무도 갚으라고 하지 않는데 매달 이자만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두 번째 판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는 게 아닙니다. 말한 뒤에 반응을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집니다. 그리고 그건 성격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상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뒷부분에서 바꾸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미뤄뒀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바 함경에 아주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화살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화살을 한 대 맞으면 아프겠느냐? 제자들이 아프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연이어 두 번째 화살을 맞으면 어떻겠느냐? 훨씬 더 아프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몸으로 한 번 아프고 마음으로 또 한 번 아파한다. 그래서 두 가지 느낌으로 괴로워한다. 그러나 가르침을 들은 사람은 몸의 느낌만 있고 마음의 느낌은 없다. 마치 첫 번째 화살은 맞아도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 것과 같다. 여기서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무릎이 아픈 것, 나이가 드는 것, 남이 나보다 잘된 소식을 듣는 것,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맞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화살은 다릅니다. 그 일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쏘는 화살입니다. 동창이 손주 돌잔치 사진을 올린 것, 그건 첫 번째 화살도 아닙니다. 그냥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화살이 하나 날아옵니다. 그 화살은 동창이 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정말 아픈 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개모임에서 아들 이야기를 한 것, 그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아까 그 사람 표정이 왜 그랬을까 하고 30분을 곱씹는 것, 그게 두 번째 화살입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오는 건 갈빗집 때문이 아니라 그 30분 때문입니다. 이 비유가 왜 그렇게 오래 살아남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은 못 막습니다. 막을 수 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화를 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활든 손에 힘이 빠집니다. 아, 지금 내가 두 번째 화살을 쏘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부산에 계신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이 나한테 한 말 때문에 잠 못 잔 밤보다 그 말을 내가 되뇌느라 잠 못 잔 밤이 훨씬 많더라고요.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판으로 가겠습니다. 사진 한 장 찍는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수에 계신 표순덕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66이시고 여수 어시장 안쪽에서 건어물 가게를 22년째 하십니다. 작년 가을에 딸이 부모님 모시고 통영에 하루 다녀왔답니다. 바닷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답니다. 표순덕님이 그 순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딸이 어머니 사진 안 찍으시냐고 물었답니다. 표순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찍으면 이따가 볼 거고 안 찍으면 지금 볼 거다. 딸이 그 말이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두 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차중배님은 좋은 자리에 가면 사진을 먼저 찍으십니다. 이건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기록을 남기는 건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찍고 나서 바로 올리십니다. 올리고 나서 10분 안에 두 번 확인하십니다. 그 10분 동안 사실 그 자리에 안 계신 겁니다. 몸은 식당에 있는데 마음은 화면에 가 있습니다. 바다가 저기 있는데 바다를 아보고 계십니다. 엄대성님은 어떠실까요? 이분은 사진을 안 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찍으십니다. 그런데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30초쯤 그냥 보십니다. 보고 나서 찍으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 올리십니다. 올리더라도 며칠 뒤에 올리십니다. 왜 며칠 뒤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날 올리면 그건 자랑이 되고 며칠 뒤에 올리면 그건 기억이 되더라고. 이 문장을 저는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같은 사진, 같은 바다, 같은 사람, 올리는 시각 하나 차이로 성격이 바뀝니다. 바로 올리면
그건 지금 나를 봐달라는 신호입니다. 며칠 뒤에 올리면 그건 그날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좋은 자리에 가셨을 때 딱 30초만 먼저 보시고 찍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날은 올리지 마십시오. 이틀 뒤에 올리십시오. 이것만 해도 마음의 상당 부분이 정리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조심스럽게 꺼내고 싶은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자랑이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참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문제를 훨씬 넓게 봅니다. 불교에는 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로 거만하다 할 때 그 만입니다. 보통은 자만이라고 옮깁니다. 그런데 이 만을 세 갈래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첫째는 나는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자만입니다. 둘째는 나는 남과 비슷하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셋째는 나는 남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 보십시오. 셋 다 자만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남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게 왜 자만입니까? 그건 겸손 아닙니까?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건데요. 그런데 잘 보시면 세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셋 다 나와 남을 저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낫다고 여기든 비슷하다고 여기든 못하다고 여기든 저울을 꺼낸 건 똑같습니다. 저울을 꺼내는 그 동작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도 저울질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도 저울질입니다. 방향만 반대일 뿐 하는 일은 같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아주 많은 게 설명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랑을 안 하시는데도 늘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십니다. 모임에 가면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남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지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을 안 했을 뿐 저울은 계속 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부천에 계신 모정혜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3이시고 요양보호사로 8년째 일하십니다. 이분은 평생 자랑이라는 걸 해보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자랑할 게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저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집에 오면 온몸이 쑤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마디도 안 하시는 2시간 동안 머릿속에서는 쉬지 않고 계산을 하셨던 겁니다. 저 사람은 아파트가 몇 평이라고 했지. 나는 전세인데 저 집 딸은 어디 다닌다고 했지. 우리 애는 입은 다물고 계셨지만 저울은 2시간 내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을 참는 건 답이 아닙니다. 입을 막는 건 답이 아닙니다. 저울을 내려놓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절반입니다. 그렇다면 저울은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먼저 저울이 언제 올라오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자식 이야기가 나올 때 올라옵니다. 어떤 분은 건강 이야기가 나올 때 올라옵니다. 어떤 분은 돈 이야기가 나올 때 올라옵니다. 이걸 알아두시는 게 첫걸음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에 마음이 한번 내려앉았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보십시오. 거기가 우리 저울이 놓여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저울 놓인 자리가 다릅니다. 남의 자리를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저울이 올라온다고 해서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사람 마음에는 원래 저울이 달려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게 부족하던 시절에는 옆집이 얼마나 먹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뒤처지면 정말로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옆을 살피는 기능이 아주 깊이 심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은 옆집이 마을 하나가 아닙니다. 손바닥만 한 화면 안에 수백 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각자 제일 좋은 하루만 골라서 넣어뒀습니다. 옛날에는 마을 사람 20명의 평범한 하루와 나를 비교했습니다. 지금은 300명의 가장 좋은 하루와 나의 평범한 하루를 비교합니다. 이건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시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못나서 지치는 게 아닙니다. 시합이 잘못 짜여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풀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대목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걸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화면 속 남의 하루한테 지고 있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판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판으로 가겠습니다. 자식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은 우리 나이에 가장 예민한 자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부분을 쓰면서 여러 번 고쳐 썼습니다.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먼저 김천에 계신 홍마림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1이시고 김천 시내에서 미용실을 28년 하셨습니다. 작년에 가게를 넘기셨습니다. 이분은 손님 머리를 감기면서 늘 딸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딸이 어디를 나왔고 지금 어디에 다니고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손님들이 부러워하면 기분이 좋으셨답니다. 그러다 재작년 설에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오랜만에 내려왔는데 저녁 먹는 자리에서 이웃 아주머니가 들르셨답니다. 홍마리님이 습관처럼 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뭘 맡았다더라 하고요. 그런데 그날 딸이 말을 끊었답니다. 엄마, 나 그 일 지난달에 그만뒀어.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는 급히 일어나 가셨습니다. 그날 밤 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싫은 게 아니야. 엄마가 내 좋은 소식만 이야기하니까 나쁜 소식이 생기면 엄마한테 말을 못하겠어. 홍마리님은 그날 처음 아셨다고 합니다. 딸이 3년 동안 힘들었다는 사실을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면 자식 자랑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값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 이야기를 바깥에 자주 하면 그 자식은 부모 앞에서 좋은 소식만 가져오게 됩니다. 나쁜 소식은 숨깁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그 소식을 어디다 쓰는지 아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작 자식이 제일 힘들 때 부모가 제일 늦게 압니다. 이건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많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자랑은 사랑의 다른 얼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 두 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차중배님은 아들이 둘입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작은아들은 부산에서 자영업을 합니다. 모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대부분 큰아들 이야기입니다. 작은아들 이야기는 잘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시느냐고 물으면 별일 없어서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계십니다. 작은아들이 지난 2년 동안 2번 가게를 접었다는 걸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깥에서 큰아들 이야기만 하다 보면 집 안에서도 큰아들 이야기가 늘어납니다. 우리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꾸 하면 길이 납니다. 그러면 작은아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명절에 형제가 모여 앉으면 공기가 미묘해집니다. 아무도 나쁜 말을 안 했는데 누군가는 작아집니다. 엄대성님은 딸이 하나입니다. 수원에 사는 엄지수님 40입니다.
이분은 모임에서 딸 이야기를 거의 안 하십니다. 누가 물으면 잘 있다고만 하십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딸이 뭐 하는지 모르나 보다 했답니다. 그런데 엄지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 자랑을 밖에서 안 하시는데 저한테는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엄대성님은 딸이 뭘 잘하면 딸한테 직접 말씀하신답니다.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아버지가 그거 듣고 기분이 좋더라. 그리고 그걸로 끝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다시 꺼내지 않으십니다. 칭찬이 자식한테 도착하고 끝나는 겁니다. 차중배님의 칭찬은 자식을 지나서 남한테 갑니다. 그 과정에서 칭찬의 방향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자식을 향한 것이었는데 도착지는 다른 사람들의 표정이 됩니다. 이 차이가 자식들 마음에 어떻게 남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좀 무거우셨을 수 있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판을 붙였습니다. 아침 3분에서는 문제가 화면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화면 위에서 견주는 마음이라는 걸 봤습니다. 78편의 연구를 모아보니 비교가 행복감과 마이너스 0.30으로 얽혀 있었지요. 개 모임 자리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한 뒤에 반응을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는 상태가 문제라는 걸 봤습니다. 상하이에만 5,986명 조사가 그걸 뒷받침했습니다. 사진 한 장에서는 30초 먼저 보고 이틀 뒤에 올리면 자랑이 기억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식 이야기에서는 칭찬이 자식한테 도착하고 끝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두 가지 오래된 가르침도 꺼냈습니다. 두 번째 화살, 그리고 만의 세 갈래. 이제 남은 판은 세 개입니다. 몸이 아플 때, 그리고 조용한 쪽이 크게 지는 판,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10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께 꼭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0년쯤 된 이야기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소동파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시를 쓰는 분으로 이름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분에게는 강 건너에 사는 벗이 한 분 있었습니다. 불인선사라는 스님입니다. 두 분은 자주 왕래하며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어느 날 소동파가 앉아서 마음을 살피다가 아주 흡족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를 한 편 지었습니다. 그 시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팔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팔풍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 마음을 흔드는 8가지 바람입니다. 얻는 것과 잃는 것,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 이 8가지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8가지가 오늘 우리 이야기 전체입니다. 모임에서 칭찬받고 싶은 마음,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마음, 잘된 소식과 안 된 소식,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소동파는 이 8바람에 자기 마음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고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시를 하인편에 강 건너 스님께 보냈습니다. 당연히 칭찬을 기대했겠지요. 그런데 불인선사가 답으로 보낸 것은 딱 2글자였습니다. 방귀. 소동파는 그 종이를 보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내 공부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이런 소리를 하다니. 화가 나서 그 길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절 문 앞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팔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더니 방귀 한 번에 강을 건너왔구나. 소동파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경전에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가에서 전해오는 일화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화가 오늘 이야기에 딱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소동파가 못났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동파가 쓴 시는 훌륭했습니다. 내용도 맞았습니다. 문제는 그 시를 강 건너로 보냈다는 데 있습니다. 혼자 알고 있어도 되는 걸 보여주고 싶어졌던 겁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남아있는 한 아직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아주 빨리 나타납니다. 두 글자 앞에서 배를 탔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내려놓았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지면 아직 안 내려놓은 겁니다. 상주에 계신 양기봉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4시시고 상주에서 감농사를 40년 넘게 지으셨습니다. 몇 해 전에 지역에서 상을 하나 받으셨습니다. 농사 잘 지었다고 주는 상이었습니다. 상패를 받아오셔서 어디다 두셨는지 아십니까? 창고 선반위입니다. 아들이 왜 거실에 안 두시냐고 물었답니다. 양기봉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실에 두면 손님 올 때마다 내가 저걸 보게 되고 손님도 저걸 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 둘 다 감 이야기를 못하잖냐. 저는 이 말씀이 소동파 이야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상패를 거실에 두는 것과 시를 강 건너로 보내는 것은 같은 동작입니다. 나쁜 동작이 아닙니다. 다만 그 동작을 하고 나면 우리는 그 물건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게 됩니다. 지켜야 할 게 하나 늘어나면 마음은 그만큼 무거워집니다. 우리 나이에는 지켜야 할 게 이미 많습니다. 무릎도 지켜야 하고 통장도 지켜야 하고 자식과의 사이도 지켜야 합니다. 거기다 이미지까지 지키려면 하루가 모자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나만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지키고 계신 것 중에 사실은 안 지켜도 아무 일 없는 게 하나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부터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5번째 판입니다. 몸이 아플 때입니다. 작년 겨울에 차중배님이 계단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아파트 뒷문 쪽 계단인데 눈이 얼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부딪히셨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사진을 찍었더니 다행히 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팔이 2달 넘게 잘 안 올라갔습니다. 이 2달 동안 차중배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계모임에 나가셨습니다. 팔이 아픈 걸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젓가락질이 불편해서 왼손으로 드셨는데 누가 부르면 요즘 왼손 연습한다고 웃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불어 속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아프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30년 동안 그 방에서 늘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한테는 체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 말을 아주 무겁게 배웠습니다. 밖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 힘으로 우리 세대가 참 많은 걸 버텼습니다. 다만 그 힘에는 값이 있습니다. 2달 동안 아무도 그분이 아픈 걸 몰랐습니다. 아무도 안 물어봤습니다. 도와줄 기회를 아무도 못 가진 겁니다. 엄대성님은 어떠셨을까요? 재작년에 이분은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장을 보고 오다가 삐끗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딸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허리를 삐었는데 혼자 양말 신기가 힘들다. 이 문장을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십시오. 혼자 양말 신기가 힘들다. 이 말을 자식한테 할 수 있는 부모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딸이 그 주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손잡이를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손잡이 덕분에 엄대성님은 겨울 내내 안 넘어지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도움을 청하는 걸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다고 일찍 말한 부모는 손잡이 하나로 끝납니다. 끝까지 참은 부모는 나중에 병원에서 몇 달을 보냅니다. 어느 쪽이 자식한테 더 큰 짐이겠습니까? 우리가 짐이 되지 않으려고 참는 것이 결국 더 큰 짐을 만드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아까 그 숫자가 다시 떠오릅니다. 혼자 사시는 고령자 5분 중 1분 가까이가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답하셨다는 그 18.7% 말입니다. 저는 그 숫자 안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분보다 말을 못해서 그런 분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 판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6번째 판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중간에 한 판은 조용한 쪽이 크게 진다고요. 이 판입니다. 그리고 이 판이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강릉에 선우철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7이시고 젊어서 20년 넘게 배를 타셨습니다. 오징어 잡이배였습니다. 내려오신 뒤로는 항구 근처에서 그물 손질을 도우며 지내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말수가 아주 적으셨습니다. 동네에서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우 씨는 참 조용한 사람이야. 남 흉도 안 보고 자기 자랑도 안 하고 좋은 평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여름에 이분이 사흘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조용한 분이니까요. 원래 며칠씩 안 보이는 분이니까요. 나흘째 되는 날 이웃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습니다. 탈수와 저혈당으로 정신이 흐려져 계셨던 겁니다. 병원에서 사흘 계시다가 나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루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조용한 것이 항상 지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덜 보여주는 게 낫다. 덜 견주는 게 낫다. 조용한 사람이 단단하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지 않는 것과 우리가 연결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랑을 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소리를 안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랑을 줄이다가 소식까지 끊으면 그건 평온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선우철님은 자랑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신 겁니다. 여기서 차중배님의 좋은 점이 나옵니다. 이분에게는 아주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는 힘입니다. 작년에 같은 동에 사시던 분이 상을 당하셨을 때 계모임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돌린 게 차중배님입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 10명이 안 모였을 겁니다. 동네 반상회에서 엘리베이터 수리 문제로 다들 눈치만 보고 있을 때 먼저 말을 꺼낸 것도 이분입니다. 말이 많다는 건 그런 겁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시끄럽기도 하지만 그 사람 덕분에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엄대성님이 조용히 계실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차중배님이 그 자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가 말 많은 사람을 흉보는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또 다른 저울질입니다. 나는 조용하니까 저 사람보다 낫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만의 첫 번째 갈래입니다. 조용한 사람이 우월감을 갖는 순간 그 조용함은 아무 값어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6번째 판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침묵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자랑은 줄이되 안부는 늘려야 합니다. 보여주는 말은 줄이되 나누는 말은 늘려야 합니다. 이 둘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돈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6살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39.7%로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나이대 10분 중 4분 가까이가 사회 전체의 중간 수준에 견주었을 때 아래쪽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를 왜 말씀드리느냐면요. 우리가 모임에서 느끼는 그 미묘한 위축감이 우리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실제로 우리 세대 안에는 형편의 차이가 큽니다. 연금이 나오는 분과 안 나오는 분, 집이 있는 분과 없는 분, 같은 교실에서 같이 자란 사이인데 지금은 아주 다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 갈빗집 방 안에서 공기가 미묘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그 미묘함을 어떻게 다룰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나이가 들면 마음이 더 옹졸해진다. 나이 들수록 남이랑 더 비교하게 된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보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회적 비교 성향을 여러 연령대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5년에 나온 연구인데요. 결과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남과 자기를 견주는 성향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약해집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비교를 훨씬 강하게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임에 다녀와서 마음이 무거운 건 우리가 나이 들어서 옹졸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그 힘은 젊을 때보다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여전히 힘들까요? 환경이 세졌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예전에는 마을 20명이었는데 지금은 손안에 300명이 들어있다고요. 우리 힘은 약해졌는데 바람은 세졌습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겁니다. 이걸 알면 뭐가 좋으냐면요. 우리가 할 일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내 마음을 억지로 고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니까요. 마음은 이미 나아지고 있습니다. 바람만 줄이면 됩니다. 바람을 줄이는 방법은 뒤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까지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판입니다. 잠들기 전 10분입니다. 차중배님은 밤에 불을 끄고 누우시면 낮에 있었던 일이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때 내가 뭐라고 답했는지, 그리고 답을 다시 고쳐보신다고 합니다. 아까 이렇게 말할 걸, 이게 몇 번 반복되면 12시가 넘습니다. 엄대성님은 누우시면 그날 있었던 일 중에 좋았던 걸 하나만 떠올리신다고 합니다. 대단한 걸 떠올리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국이 잘 됐다. 오늘 바람이 시원했다. 그 정도입니다. 이 습관은 언제 생기셨느냐고 여쭤봤더니 배달 다닐 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편지를 몇백 통 넣다 보면 힘든 일이 꼭 하나씩 있는데 그것만 붙잡고 오면 다음날 못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걸 하나 정해놓고 그걸로 하루를 덮으셨다고 합니다. 7판을 다 붙였습니다. 여기서 아까 미뤄뒀던 이야기를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말이 오래 전해집니다. 가득 찬 그릇은 흔들리지 않는다. 많이들 이 말을 인용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온 말인지 모르는 채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뿌리는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취지의 구절이 나옵니다. 덜 찬 것은 소리를 내고 가득 찬 것은 고요하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어리석은 이는 반쯤 채워진 물동이 같고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한 못과 같다. 반쯤 담긴 물동이를 들고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찰랑찰랑 소리가 납니다. 물이 안에서 이리저리 부딪힙니다. 그런데 가득 채워서 들면 소리가 안 납니다.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빈대가 있으면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바로 자랑이고 해명이고 확인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니 자랑하는 사람을 흉볼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아직 안 채워진 자리가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약속드린 대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30분 규칙입니다. 2018년에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143명을 두 무리로 나눴습니다. 한 무리는 평소대로 지내게 했고, 다른 무리는 소셜미디어를 프로그램 하나당 하루 10분씩 모두 합쳐 30분만 쓰게 했습니다. 3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3주 뒤에 두 무리를 비교했더니 30분으로 줄인 쪽에서 외로움과 우울감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끊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한테 끊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끊으면 자식들 소식도 못 봅니다. 그건 우리한테 손해입니다. 줄이는 겁니다. 하루 30분.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시간 뒤에만 보시는 겁니다. 아침 먹고 10분, 점심 먹고 10분, 저녁 먹고 10분, 그리고 자기 전에는 안 보시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30분 동안 남의 하루를 보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본 것은 그대로 밤으로 따라 들어옵니다. 두 번째, 주 1회 감사 3줄입니다. 이건 2003년에 나온 오래된 실험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사람들을 세 무리로 나눠서 한 무리는 일주일에 한 번 고마웠던 일을 적게 했습니다. 다른 무리는 짜증났던 일을 적게 했습니다. 나머지 한 무리는 그냥 있었던 일을 적게 했습니다. 몇 주 뒤에 보니 고마웠던 일을 적은 무리가 몸에 불편한 증상을 덜 호소했고 몸을 더 움직였고 삶 전체에 대한 만족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매일 적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적는 쪽이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매일 적으면 사흘째부터 숙제가 됩니다. 숙제가 되면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 매일 하지 마십시오. 일요일 저녁이면 좋겠습니다. 종이 한 장 꺼내서 3줄만 적으십시오. 이번 주에 고마웠던 일 3가지. 누가 밥을 차려준 일, 무릎이 덜 아팠던 날, 전화 한 통. 그게 전부입니다. 세 번째, 3초 규칙입니다. 이건 제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제일 아끼는 방법입니다. 모임 자리든 전화든 내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바로 말하지 마시고 속으로 셋만 세십시오.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질문을 하나만 던지십시오. 이 말을 하면 누가 좋아지는가? 답이 상대방이면 하십시오. 답이 나면 3초만 더 기다리십시오. 대개 그 사이에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참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으면 나중에 터집니다. 이건 그냥 한 박자 늦추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 3개입니다. 모임에 나가시기 전에 질문 3개를 미리 정해서 가십시오. 무릎은 좀 어떠세요? 그 병원은 가보셨어요? 손주는 몇 학년이 됐어요? 이 3개면 충분합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느냐면요. 사람을 묻는 동안에는 자기를 견주지 않습니다. 듣는 동안에도 견주지 않습니다.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에만 견줍니다. 그러니 질문을 준비해 가시면 그 자리에서 저울을 꺼낼 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제일 오래 기억됩니다. 자랑한 사람은 그날 밤에 잊히지만 물어봐 준 사람은 다음 달에도 기억납니다. 다섯 번째, 사진 30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찍기 전에 30초 먼저 보시고 올리는 건 이틀 뒤에 하십시오. 원주에서 떡집을 하시는 금영수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9이십니다. 시장 안에서 30년 넘게 떡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작년 봄부터 이 5가지 중에 3가지를 하셨답니다. 30분 규칙, 감사 3줄, 그리고 3초 규칙입니다. 석 달쯤 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달라진 건 마음이 아니라 잠이었어요. 밤에 뒤척이는 시간이 줄었답니다. 그 다음에 달라진 건 시장 사람들과의 사이였답니다. 예전에는 옆 가게가 잘 되면 속이 상했는데 요즘은 손님을 나눠 보내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30년 했는데 요즘 처음으로 떡 맛이 궁금해졌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과 견주기를 멈추면 그 자리가 비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원래 있던 게 돌아옵니다. 떡맛, 바람, 국 냄새, 손주 목소리. 이제 두 분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7판을 붙였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한 분이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하루는 두 분의 좋은 점을 합친 하루입니다. 아침에는 엄대성님처럼 창문을 먼저 여십시오. 모임에서는 차중배님처럼 먼저 말을 꺼내되 그 말이 안 보이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만드는 힘은 아무나 가진 게 아닙니다. 그 힘은 아주 귀합니다. 몸이 아프면 엄대성님처럼 자식한테 양말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누가 상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차중배님처럼 전화를 돌리십시오. 밤에는 두 분 다 하시는 걸 하십시오. 좋았던 일 하나만 떠올리고 덮으십시오. 올해 봄에 두 분이 함께 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동 어르신 한 분이 혼자 사시는데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걸 알게 되셨답니다. 차중배님이 사람을 모으고 엄대성님이 그 집에 가서 사흘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차중배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건 어디 가서 말 안 할란다. 엄대성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그러면 자네도 이제 다 됐네. 여러분, 오늘 밤 기억하실 게 몇 개 없습니다. 하나, 문제는 화면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화면 위에서 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루 30분입니다. 둘,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도 못하다고 여기는 것도 똑같이 저울입니다. 내려놓을 건 자랑이 아니라 저울입니다. 셋, 자랑은 줄이시되 안부는 늘리십시오. 조용한 것이 지혜는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십시오. 양말 이야기를 하십시오. 넷, 일요일 저녁에 3줄, 이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넷 다 하시면 오히려 숙제가 됩니다. 오늘은 하나만 고르십시오. 혹시 곁에 늘 괜찮은 척 하느라 지쳐 계신 분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조용히 건네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분한테는 조언보다 이런 이야기 하나가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동파는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써놓고 2글자의 강을 건넜습니다. 1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오늘 갈빗집 방에서 똑같은 강을 건넜을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다만 오늘 밤만큼은 아무한테도 보여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불을 끄시고 창문을 조금만 열어두십시오. 바람은 우리를 재지 않습니다. 반쯤 담긴 물동이도 가만히 내려놓으면
소리가 그칩니다. 그 조용한 자리에서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